아저씨, 저 어때요? 하룻밤 같이 보내는데 15만 원이면 돼요. 딱 봐도 앳돼 보이는 여성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에게 무언가 말을 겁니다. 중년 남성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지만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여성과 함께 호텔로 들어서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주 파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가까운 일본에서 온 사연입니다.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사연을 보낼 땐 본인의 이름과 소개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아야짱가명으로 불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인 나의 아저씨 같은 일이 저 같은 밑바닥 인생에도 기적처럼 일어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비록 글로 쓰고 있지만 아직도 그 한국인 남성분에게 받은 도움과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지만 떨리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조심스럽게 제 가정사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어쩌면 평범한, 누가 보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파파와 마마, 그리고 저까지 3명. 이렇게 밖에서 보면 평범한 가정이지만 사실 저희 파파는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술만 많이 마시면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마마를 때리고 하셨죠. 어머니 역시 늘 아득아득거리며 파파와 같이 핥히고 싸우고 해서 집안은 늘 시끄러웠어요. 술 지나치게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어느 날부터 파파는 체중이 감소하더니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캣딜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죠. 바로 파파가 간암말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마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술을 마시더니 꼴 좋다며 어차피 말기면 치료도 힘들 테니 삶이야 잘 정리하라고 파파에게 저주같이 쏘아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나 정말 이 부모들이 날 낳아준 친부모가 맞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었죠. 그렇게 파파는 제가 중학생이 되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엔 마마가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변해갔어요. 술 마신 날이면 저를 보며 2년만 아니었어도 내가 잊혀지는 안 됐을 텐데 이 애비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며 저에게 욕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제 가정의 모습을 어디에다 말하기를 매우 꺼렸습니다. 비록 이런 환경이지만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 지냈거든요.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제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이쯤에 당할 수도 있을 거란 두려움에 속으로 견뎌냈습니다. 이런 다정 환경 속에서 제 유일한 탈출루는 온라인 세상이었어요. SNS, 특히나 틱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재밌는 영상이나 신기한 영상들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언젠가는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비록 좋은 휴대폰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영상도 촬영하고 틱톡 등에 올리기도 해봤어요.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올린 영상이 반응이 매우 좋아 저조차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신나서 어딘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마마에게 보여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고 하면 나를 응원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비록 술에 취한 상태이지만 마마에게 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난 마마는 제 영상을 보자마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딴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느냐며 제 휴대폰을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와당창 부서진 제 휴대전화기 액정처럼 마마에 대한 제 일말의 기대감, 그리고 비록 제 가정은 이런 상황이지만 나도 온라인 세상에 그들처럼 달라지고 유명해질 거라는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부서진 휴대전화기를 고칠 돈도 없어서 더 이상해. 영상 촬영은 무리였고 이대로 고등학교만 졸업하자는 생각이었죠. 마마의 상태를 봐서는 대학 지원은 발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빨리 사회로 진출해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시즌을 앞두고 전 본격적으로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근무하던 언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언니와 아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언니도 저와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더 동질감을 느꼈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언니의 모습에 파파 마마에게선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사랑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갑자기 호스트클럽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호스트클럽을 가봤느냐고 말이죠. 호스트클럽이야 워낙 일본에서는 일종의 문화이기도 해서 들어는 봤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제가 가봤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저 같은 가정 환경에서 호스트클럽은 꿈도 못 꾸는 곳이죠. 그러자 언니가 졸업 기념으로 자기가 비용을 댈 테니 호스트클럽을 가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싫다고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언니의 부탁으로 호스트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그때 당시에 방문했던 그 호스트클럽에서 뭔가 모를 위로와 따뜻함을 받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들의 영업 전략이고 제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첫 단추였다는 건 모른 채 말이죠. 그들은 전문 호스트였고 저는 졸업을 앞둔 멋 모르는 여자였죠. 그들의 달콤한 멘트와 사탕 발림에 힘들었던 가정사, 외로웠던 지난 날로 얼룩진 제 마음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죠. 언니는 언니대로 호스트와 너무 잘 놀더라고요. 이것이 어른들의 세계야. 나도 이제 어른이 된 거야. 이것이 사회인이구나라는 생각.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발상이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받은 호스트의 위로에 심취한 나머지 저는 언니와 호스트 클럽을 방문한 이후 제 발로 스스로 그 호스트를 찾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점도 없었어요. 첫 방문 때처럼 다정하고 자상하고 스윗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호스트가 호스트클럽의 시스템을 살짝 이야기하고 자기 매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시스템상 하위 랭크 호스트라서 받는 고충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에게 부담을 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을 꼭 붙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푹 빠진 상태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그 호스트를 위해 무리해서라도 비싼 음료, 주류들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게 그들의 영업 전략이고 제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걸 깨닫고 난 뒤에는 이미 전 막장 인생이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토요코 키즈가 된 상태였습니다. 처음 시작은 호스트에게 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5천만 원 수준까지 불어나 있었죠. 100만 원까지는 어찌어찌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충당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외상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죠. 제가 진정 사랑하고 나를 진정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호스트는 제가 외상을 감당하지 못하자 180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마치 상행했던 호스트가 아니라 한구레처럼 변해서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윽박질렀죠. 내가 언제 너에게 돈을 쓰라고 협박했느냐. 내가 좋아서 쓴 돈인데 왜 돈을 못 내냐부터 해서 심지어 제가 호스트 클럽을 찾아갔을 때 보란듯이 다른 여자에게 저에게 했던 것처럼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갚지 못하자 그 호스트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생각하시는 바로 그거 성매매입니다. 그 일을 하면 저의 빚을 횟수에 맞춰 까주겠다고 했어요.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토요코 키즈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때 틱톡 같은 SNS 영상의 배경으로 사용된 이곳에서 지나가는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제 인생이었죠.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런 인생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날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날에 길에 서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죠. 손님도 별로 없어 허탕친 하루인가 싶던 찰나 저 멀리서 정장을 입은 중년 아저씨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보통 거인 길에 서 있고 남성분들이 다가와서 먼저 말 거는 게 일반적인데 그 중년 아저씨는 저를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안 그래도 손님도 없는데 비는 올 것 같고 외모는 멀끔하고 돈도 있어 보이길래 제가 쫓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어때요? 15만 원이면 돼요. 라고 하자 그 아저씨는 매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머뭇거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나이 많은 아저씨 주제에 얼굴 뜯어보고 있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누가 들어도 일본 현지인 발음은 아니지만 능숙한 일본어로 저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 이 사람 외국인이라서 그냥 지나친 거였구나 싶었지만 오늘 허탕을 칠 순 없기에 외국인이라도 이 정도 일본어를 하면 됐어 생각하고 19살이에요. 미성년자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저씨의 다음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집은 이 근처니? 집에는 들어가니? 학생이야? 하면서 쓸데없는 호구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앞이고난 아저씨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됐고 안 할 거면 갈 길 가세요 라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밥 먹었냐고 묻더군요. 이 아저씨 뭐지 하면서도 그때까지 밥은 못 먹어서 배가 고팠기에 안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결심한 것처럼 자기도 밥을 안 먹었으니 밥부터 먹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 아저씨는 외국인이라서 여기 룰을 잘 모르나 보다 하고 일단 알겠다 하고 근처 규동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다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자기도 밥을 안 먹었다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자꾸 저한테 배고프냐며 자기 음식도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아저씨가 다 있지. 뭐 본심은 나중에 나오려나? 하면서 주는 건 또 잘 먹었습니다. 밥 먹는 중에 별말을 안 걸길래 습관처럼 제가 보던 인플루언서 영상들을 봤어요. 깨진 액정에 그 휴대폰으로 말이죠. 한참을 그렇게 제가 먹는 거, 제가 영상 보는 것만 물끄러미 보고 밥을 다 먹어가는데도 별말이 없길래 제가 답답해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저씨 그래서 오늘 밤 15만 원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피식 웃으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니? 부모님께서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하면서 일장연설을 시작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아니 집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봤자 맨날 욕만 처먹고 맞기만 하는데 여기가 더 편해요. 이상한 이야기 할 거면 그냥 여기서 끝내죠. 일본어도 한다고 이상한 이야기할 생각 마세요. 하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자 아저씨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알겠다고 호텔로 가자고 했어요. 속으로 역시 남자는 다 똑같지 하며 일단 오늘 밤 지낼 곳 걱정은 없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와 함께 비즈니스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 아저씨는 거기서도 이상한 말을 했어요. 곧 비도 올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자게 할 순 없으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체크아웃하고 보자는 말이었죠. 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아늑한 호텔 숙소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호텔 침대 옆 준비된 메모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떠났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꿀잠을 잘 수 있었죠. 다음날 혼자서 체크아웃을 하고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그 이상한 아저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난 아저씨는 저에게 일본 여성 비영리단체의 명함 같은 걸 주셨어요. 저는 보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저씨가 한국인이라 잘 모르나 본데 제가 숙한 토요코 거리는 한구레가 관리한다고요. 아저씨 한구레 알아요? 한구레? 야쿠사랑 연계되어 있는 양아치 건달들이란 말이에요. 누군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요? 어차피 밑바닥 인생 신경 쓰지 마요 하면서 무심결에 친절을 베푼 그 아저씨에게 벌컥 화를 내고 말았죠. 일본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라 제가 도움을 요청해도 어차피 처벌을 받을 것이고 허울뿐인 이런 단체가 저에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을 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한구레 한 대 찍히면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이 아저씨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죠. 제 말을 듣던 아저씨는 처음 보는 환한 얼굴로 제게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구원해줄 수 없어. 아직 살 날이 훨씬 많은데 왜 너 스스로 인생을 포기했냐며? 서울하지 않고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같이 여성단체로 가보자고 하셨죠. 이 아저씨 뭐지? 내 파파도 마마도 거들떠보지 않던 나에게 왜 이러는 걸까? 컸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과 감사함에 이끌려 아저씨를 따라 여성단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변호사도 소개를 받고 단체의 여러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저는 토요코 키즈, 타칭보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9살 세상의 어두운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저에게 이렇게 남을 위해 의도나 목적 없이 도움의 손길을 준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절망과 고통, 캄캄한 밑바닥 인생에서 그렇게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신 한국인 아저씨는 며칠 뒤 센터에 머물고 있는 저에게 마지막 선물인 새 휴대폰을 두시고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휴대폰 상자 위의 쪽지에는 지난번에 내가 보던 그 영상 속 인물보다 내가 더 예쁘고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너도 내가 보던 영상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 휴대폰이 조금은 도움되었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너만한 딸이 있기에 남일 같지 않아서 주제넘게 참견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지만 절대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길 바란다고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남겨주신 그 마지막 메모를 보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제 파파도 마마도 몰라주던 제 작은 관심과 꿈이었던 인플루언서를 그저 하루 잘 곳과 먹을 걸 해결하려고 호객하던 한국인 아저씨에게 인정받고 응원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저는 호텔에 데려다줬을 때 받았던 아저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행자 유심인지 선불 유심인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아저씨는 호련히 나타나 하룻밤 꿈처럼 사라지셨죠. 그렇게 아저씨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지내다가 한국에서 제작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제가 경험했던 내용과 비슷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 이야기를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성도, 이름도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지만 지나가는 길거리 여자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신 한국인 아저씨. 아저씨를 생각하며 감정이입했던 나의 아저씨 드라마의 마지막 개사로 제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편안함에 이르렀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사연은 요즘 일본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토요코 키즈 출신 여성분이 용기를 내주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대신해서 읽는 내내 감동이 계속 올라와 저도 힘들었네요. 외국에서 친절을 베풀어주신 아야짱의 아저씨. 아야짱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아야짱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마음 따뜻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상 감동주파수였습니다.